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모로서의 사랑과 헌신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돌보고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의 삶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신의 행복 사이의 균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스스로의 독립을 허락하고 부모 자신의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함께 이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박미숙 씨는 올해 61살입니다. 그녀의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책임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긴 고생 끝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했으며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날 미숙 씨는 며느리가 건넨 시댁차를 받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연신 닦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드디어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따라가지 않고 본인의 오래된 집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꾹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새해 전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심장이 불안정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태아를 지키기 위해 미숙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식습관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고기와 채소를 사서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주고 그들이 먹고 난 뒤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생활은 약 6달간 이어졌고 손자가 태어난 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손자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같이 살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해 그녀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끝난 후 아들은 그녀에게 함께 살며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몇 벌의 옷을 챙겨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이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고 아들의 가정을 위해 돌고 있는 팽이 같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하거나 TV를 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며느리는 전혀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가정의 돈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장복이나 기타 가정비용은 그녀의 연금을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갈등을 피하고자 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과 함께 살며 매일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힘든 일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그 후 그는 김철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65살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숙 씨와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손자를 돌보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손자는 나이가 더 많아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자주 미숙 씨에게 같이 시장에 가자고 제안했고 물건 값을 흥정하는데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의 흥정 실력에 약간 놀랐습니다. 철수 씨는 이것이 16해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스스로 터득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면 그는 손자를 재운 후 미숙 씨를 불러 아파트 단지 아래의 돌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곤 했습니다. 둘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숙 씨의 사연도 물어보았습니다. 미숙 씨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힘겹게 아들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손자가 생기자 그 집에서 손자를 돌보는 일을 돕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미숙 씨는 무심코 아들과 의지하며 살아온 많은 일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금을 아들과 며느리의 가정에 모두 썼다고도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미숙 씨가 아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제 손을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은 매달 생활비를 주고 주말에는 손자를 직접 돌봐주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노년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그의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철수 씨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점점 철수 씨와의 만남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생활에 대해 그는 달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집에서 3년간 고된 일을 하다 보니 그의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불편함을 느꼈고 체중도 빠르게 줄어들었으며 눈으로 보아도 초췌해 보였습니다. 원래는 계속 버티고 싶었지만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오랜만에 철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철수 씨는 미숙 씨를 보고 놀라며 몸이 왜 이렇게 말랐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조금 불편하지만 아마 쉬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철수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 종합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보니 그녀의 몸은 여기저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허리 디스크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식사와 휴식을 잘 조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철수 씨는 옆에서 한숨을 쉬며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손자가 이제 3살입니다.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겠어요? 미숙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도 생각해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집스러운 성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밖으로 화난 채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미숙 씨를 걱정한 나머지 철수 씨는 떠나지 않고 병원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혹시 길에서 사고가 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녀를 집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여러 번 의사의 말을 꼭 따르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숙 씨는 철수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의사의 지시를 따라 식사와 생활 리듬을 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세수를 시켜야 했습니다. 가족 3명이 아침을 먹을 때 그녀는 손자의 책가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어야 했고 돌아오고 나서야 아침을 먹고 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약 먹는 시간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약을 제때 먹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퇴근한 후 함께 식사하기 위해 저녁 식사 시간을 늦추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먹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의 약 복용 시간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똑바로 누워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허리 통증으로 울며 깨어난 후 그녀는 마침내 철수 씨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며느리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평소 도움을 좀 줄 수 없는지 부탁하며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몇 마디 관심을 표현한 후에도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고객의 문의에 신속히 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라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면 큰 주문을 놓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부양하려면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일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계속해서 스스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손자 민수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방 안에서 전화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3년 손자를 봐줬다고 불평이 너무 많다니까요. 병을 핑계 삼아 일을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정말 답답하네요. 이 말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며 심지어 병에 걸려도 버텨왔는데 그런데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말하다니. 그녀는 하루 밤낮 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마침내 철수 씨가 했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오래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녀를 붙잡으며 돌아오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만류를 거절하며 이제부터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그녀를 보내주었습니다. 철수 씨는 미숙 씨가 아들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집에서 짐을 챙겨 나와 여행 가방을 끌고 미숙 씨의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수 씨는 몸이 좋지 않아 혼자 지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으니 누군가가 곁에서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웃으며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숙 씨는 철수 씨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나와 철수 씨의 동반과 배려를 받으면서 그녀는 매일 약을 제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할 수 있었고 건강을 잘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들의 작은 가정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철수 씨는 매일 그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또 낚시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허리가 아파 신음을 참지 못할 때마다 그는 일어나 허리를 주물러 주며 그녀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생활은 그녀에게 전례 없는 안락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녀의 몸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숙 씨와 철수 씨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 전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자신들과 함께 살라고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 민수의 식사와 일과 관리를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가 돌아와 손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이자 시어머니로서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그녀는 61살로 앞으로 10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그들에게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자를 돌보는데 당신은 오직 노인과 사랑 노릇만 하면서 손자를 외면하다니요. 그들의 비난에 철수 씨는 그녀가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을 보고 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렸습니다. 미숙 씨는 정말로 슬펐습니다. 부모란 평생 아이를 위해 희생해야만 하고 자신의 노년의 행복은 가질 수 없는 걸까요? 모든 부모는 자신의 사랑을 아이에게 전부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과잉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고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아이의 부모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고난을 겪지 못한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통찰력 있는 부모는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단련할 줄 압니다. 62살의 김 씨는 한 사업가이며 매우 영리한 사업가로 절대 손해보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비록 김 씨가 지금은 부유하지만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부인과 결혼했을 당시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전 부인과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 부인을 제외하고는 그와 결혼하려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사업이 번창한 이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 부인을 버리고 전 부인보다 더 부유한 여성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전 부인이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10년이 지난 후 전 부인의 변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전 부인을 다시 보게 되었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취미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외에는 흥미를 느끼는 일이 없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 외에 내 두 번째 취미는 미녀입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나는 너무 가난해서 미녀는커녕 가장 못생긴 여자아이조차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아이가 많았고 부모님은 5명의 형제자매를 연달아 낳았습니다. 나는 막내였죠. 부모님은 내가 태어난 후부터 집안 형편이 해마다 나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기셨고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식사 시간마다 부모님은 나에게 형제자매들과 음식을 같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형제자매들이 밥상 위에 음식을 전부 먹어치워도 나는 남은 채소 잎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은 조금도 나를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게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태어난 해에 아버지가 지붕에서 떨어져 노동력을 잃게 된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집을 짓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꽤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버지의 수입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후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고 자연히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7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가장의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한 번도 일을 해본 적 없는 어머니는 기술도 없었지만 결국 아버지가 건축회사 사장에게 부탁해서 어머니가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우리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동정해 주었고 어머니가 벽돌을 나르는 일만 하더라도 아버지와 같은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겨우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지만 일을 해본 적 없는 어머니에게 벽돌 나르는 일은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매일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죽을 만큼 고생했던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을 꾸짖거나 아이들을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많이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나에게 풀었고 심지어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아버지조차 얘가 실수로 그의 곁에 서 있기만 하면 분풀이로 내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어릴 적 나는 모든 사람들의 냉대를 받으며 자랐고 이는 나에게 이중적인 성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나는 항상 가족 구성원들에게 비위를 맞추며 아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나는 조용히 그들을 저주하며 모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존 방식은 성인이 될 때까지도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며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에게 떠밀려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16살부터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번 돈은 모두 부모님께 강제로 넘겨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그들의 집에서 먹고 산다는 이유로 월급을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내 가장 큰 바람은 다른 남자들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서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고 맥주 몇 병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행복은 많은 돈이 들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나의 이런 소박한 바람조차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용돈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내가 번 돈이 적으니 용돈을 요구할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작은 바람은 전 부인이 이루어 주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은 날 그 비용은 전 부인이 지불해 주었습니다. 당시 나는 돈 한 푼 없었지만 21살에 나는 옷이 낡아빠졌어도 감출 수 없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부인은 내 거칠고 당당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내가 평범하지 않은 소년이라며 평범함을 싫어하고 내 이런지지 않으려는 성격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언젠가 크게 성공할 것이라 믿었고 나와 함께 처음부터 시작해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 부인은 나보다 3살 많았고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24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자 나이가 남자보다 3살 많으면 금덩이를 얻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전 부인과 결혼한 이후로 내 사업은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건축 감독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나를 아주 높이 평가하며 나를 이 업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건축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는 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자 나는 부유한 남자들이 유흥가를 전전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부인은 내 행동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 셔츠 깃에는 항상 빨간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고 내 몸에서는 여성의 향수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전 부인은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나를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고 이미 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둘 사이에 아이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 부인을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몸이 부자연스러워지자 나는 그녀가 더욱 싫어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자꾸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거짓된 행동처럼 느껴졌고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의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때 내 주변은 이미 많은 예쁜 여동생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니 전 부인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전 부인은 아이를 임신한 이후로 얼굴에 잡티가 가득했고 몸매는 망가졌으며 더 이상 자신을 가꾸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얼굴은 창백하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반면 내 주변의 여동생들은 내 앞에 나타날 때마다 화장은 완벽하고 몸매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오빠라고 부르며 나를 온전히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은 그저 딱딱한 목소리로 술을 적게 마시고 담배를 줄이라고 건강을 챙기라고 충고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이 전부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한다는 내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 부인을 시골뜨기라고 여겼습니다. 내 사업이 점점 번창할수록 그녀가 더 싫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나에게 딸을 낳아줬는데 나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아들을 낳아 가업을 이어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 부인이 딸을 낳은 이후 나는 그녀를 완전히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상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여성을 찾기만 하면 그녀를 전 부인의 자리로 대체하여 아들을 낳고 대를 잇게 하고 싶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나는 마침내 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전 부인과 이혼하고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내 두 번째 아내는 단지 예쁠 뿐만 아니라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나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으며 큰 돈을 써가며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녀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에게는 이런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부인은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 부인을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 딸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모녀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할 때 나는 전 부인에게 집 한 채만 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혼에 대해 전 부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내린 모든 결정에 무조건 순응하며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럴수록 나는 그녀가 더 싫어졌습니다. 나는 분위기 있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전 부인처럼 감정도 없고 활기도 없는 사람은 싫습니다. 전 부인과 이혼한 이후 나는 그녀와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두 번째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전 부인의 소식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한 이후 사업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인의 사업조차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는 성공한 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한 금융계의 대단한 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가 내게 도움을 준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만남을 위해 나는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값비싼 선물을 샀고 그를 만날 때 이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 선물의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남 당일 대단한 인사는 아내와 함께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한 5성급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나는 속으로 계속 상상했습니다. 이 대단한 인사의 아내는 틀림없이 천사처럼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인사의 눈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만남에서 그의 아내를 한 번 더 자세히 보며 눈을 즐겁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인사의 아내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정교한 화장과 고급스러운 옷차림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이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내 전 부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얼어붙어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인사가 나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전 부인은 지금의 아름다움과 성공적인 삶으로 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당연히 불쾌하게 끝났습니다. 대단한 인사는 내 행동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는 내가 멍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혹시 자신의 아내를 노리는 것은 아닌가 오해했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그의 현재 아내가 바로 내 전 부인이라는 것을요. 나중에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부인은 나와 이혼한 이후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던 그녀는 이후에 대학원 과정을 추가로 수료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며 지식을 쌓아갔고 외모 또한 꾸준히 가꾸며 자신을 내외적으로 완벽한 여성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내가 피어날 때 바람은 저절로 불어온다. 는 말이 있듯이 전 부인은 이 문장을 완벽히 증명해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금융계의 대단한 인사를 만나 두 사람은 천생연분으로 인정받으며 업계에서 칭송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 아들을 낳았고 내 딸은 그 아들의 누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버지와 친엄마의 사랑과 교육 아래 내 딸은 이복 동생에게 다정하게 대하며 돌봤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으로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때 내가 버린 전 부인이 1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10년 전에 가난하고 빚더미에 앉은 초라한 남자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나는 매우 후회합니다. 전 부인의 소중함을 미리 깨닫지 못했고 다른 남자가 그녀를 차지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과거로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절대 그렇게 눈이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 전 부인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그녀와의 결혼을 지키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재앙의 생각, 김 씨의 이야기를 읽고 나니 이런 남자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아내와 함께 살면서 점점 그녀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다른 집 여인들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다고 여기며 빨리 그녀를 내쫓고 자신이 꿈꾸는 이상형을 찾고 싶어 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내를 전 부인으로 만들었지만 뜻밖에도 자신이 싫어했던 여인이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전 부인이 자신보다 뛰어난 남자의 품에 안겨 완벽한 행복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불공평함을 느끼며 결국 자신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남자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이혼 후 전 부인이 자신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극도로 불균형해지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절대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혼자 외롭게 슬픔에 잠기며 자신이 심은 고통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주변의 모든 중장년층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구독과 재앙을 응원해 주십시오. 매일 만나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집시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